오늘 강의 주제는 지난 여름에도 지난 여름에 난 네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주제예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요번 대선이 뭐 흥미진진했으니까 요번 대선을 주식시장은 미리 맞췄던 거 알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있었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주식시장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저 또한 그걸 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종목인 후보라고 해야죠. 그때는 후보 관련된 종목인 도이치모터스예요. 도이치모터스는 3월 9일 대선 전에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이재명 후보의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던 에이텍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다 그랬습니다. 예, 관련된 종목도 제가 대표 종목 2개만 이제 보여드리는데 다 똑같은 추세였어요. 주식시장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주식시장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고 있다. 에이,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이든, 지금은 대통령이죠. 그때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때 바이든 관련된 주라고 할 수 있는 썬파워, 선거 전에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이것도 11월 9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썬파워. 또 바이든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인페이지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시장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시장 기류에 큰 변화가 발생하려고 할 때 주식시장은 먼저 베팅하는 자금들의 그 자금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거기에는 공감대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휴전 가능성, 시장 반응, 뭐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해요. 러시아 휴전 가능성이 미국의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능성도 있겠는데 돈바스 지역 뭐 상당 부분 러시아가 장악을 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고 있었다. 뭔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물이 뭐가 있습니까? 밀 있죠, 밀.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게 2월 달부터 밀 가격이에요. 미치척하고 밀 선물 가격인데요. 미치척하고 치고 나가다가 5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밀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각도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속도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돌아갔어요, 이미 전쟁 이전으로. 러시아 하면 또 천연가스가 또 최근에는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캡처한 거라서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최근에 밀 가격이랑 천연가스 가격이, 선물 가격이 떨어진 것은 리세션 때문이지, 경기 침체 때문이지,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른 식품 가격인 대두, 리세션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대두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밀처럼 폭푸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WTI, 천연가스처럼 폭푸수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WTI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밀이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보아 러시아의 휴전 가능성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을
시장은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죠. 근데 정치공학적으로 최근에 푸틴의 발언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으름장을 놓고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러면 협상을 재개하자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튼이었던 러시아발 리스크가 해소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해소될 수 있다.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런 논리인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달러는 계속 치고 나가고 달러 인덱스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꺾일 때가 됐거든요. 근데 계속 치고 나가고 달러 유로는 1페리티 이하로 떨어집니다. 어딘가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딘가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또 리세션이에요.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거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은. 그리고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급망의 훼손, 요거예요. 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비용 증가, 그러니까 고용의 증가, 고용 비용의 증가, 노동력에 대한 비용의 증가, 이거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공급망의 훼손 얘기 나왔으니까 거꾸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말 나온 김에 한 번씩 풀어봅시다. 공급망의 훼손,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두 가지 현상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재화와 용역. 재화는 물건이죠. 용역은 서비스예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겁니다. 용역입니다. 인간의 노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산업. 자, 재화는 마음대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거렸어요. 누가 주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미국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직구로 구매하고 옷도 사는데 만약에 어디 미국의 브랜드 사게 되면 제조는 베트남에서 만들었고 다 이런 구조로 이제 전 세계는 여전히 교역에서 재화, 물건은 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막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용역은 막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실제로 제가 최근에 요즘에 감자를 많이 캐니까 내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감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밭에 지금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구간이죠. 근데 다 고령화 사회예요. 어디 시골 들어가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러시아 2명의 노동자가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한 끼에 라면을 15개를 먹어요. 그리고 1.5리터짜리 맥주를 들이키고 일을 하면요, 10인분의 일을 합니다. 황 여사 입장에서 강원도 텃밭, 감자밭을 일구러 황 여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당 10의 노동력을 보여줬는데 이 두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10명의 노동자들을 둬야 돼요. 임금은 더 비싸요.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단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의 부재, 노동력의 부족함, 이거는 전 세계가 발생했던 비용에 대한 부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입국 심사는 계속 강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2년 반 동안 계속된 거죠. 지금 택시 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택시가 어려웠죠. 제가 이제 택시 기사들이랑 기사 아저씨들이랑 최근에 얘기하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이 용역의 비밀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택시가 운행이 어렵다 보니까 택배나 다른 쪽으로 갑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진 그런 산업으로 가고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다시 코로나가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소비는 살아났는데 그들은 돌아오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사가 차량은 절반이 남아도 돌아요. 기업 택시들 절반은 남아도는데 기사가 절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 악재냐? 이거는 바로 코로나의 종식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입국이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용역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이거는 해소될 수 있는 악재라는 거죠. 즉 이것 또한 코로나의 종식으로 잡을 수 있는 공급망의 훼손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얘기예요. 코로나의 종식이 소비도 지금 끌어올리고 있지만 바로 이제 공급망 훼손도 용역의 교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즉 경기 침체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데 그 경기 침체 또한 안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까지의 과도기에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딜레이는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코로나의 종식은 이것 또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실례로 한번 보자고요. 실례로 이게 이제 영국에서 그 기름, 그러니까 석유 가격 폭등 나왔을 때 유통이 안 돼가지고 그때 현상이거든요. 글로벌 석유 가격이 올라갔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원인은 뭐냐? 트럭 기사, 외국인 트럭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진다는 전제를 깔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서 노동력의 귀중함을 우리는 또 알게 됐어요. 이거는 공장 자동화나 또 로봇의 시대, 자율주행의 시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AI 시대의 도래 이런 거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새로운 신산업의 태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 이래저래 이 공급망의 훼손 관련돼 가지고 경기 침체 안 올 수도 있다. 시장이 지금 불안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CPI 지수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이게 다음 주에 13일에 발표되는 거니까. 시장 일각에서 이제 8.7%, 8.6%인데 8.7%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6월 달에 유가는 뭐 나중에 꺾였지만 6월 말에 꺾였지만 6월 달에 WTI는 막판에 좀 밀렸고 일부 식품 가격은 내려오는 거로 봤고 그리고 또 하나 월마트나 타겟 같은 이런 유통업체들의 재고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2분기 때 좀 접했습니다. 그러면 8.7% 이하로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 8.7%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주택의 렌탈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가능성을 열어두자.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맞이한 시기에서 과연 2분기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었을까요? 금리 인상 시기였는데.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을 하자. 행여나 8.7%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니까 제한적인 악재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 이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지났다는 신호로 시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폭등 각이죠. 즉, 뭐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해볼만 하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